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별다른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가 부재한 상황이라 대외 재료에 따라 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일본은행 총재 내정 이후 추가적인 통화부양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장 초반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총선 출구조사 결과 긴축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패배할 것으로 관측되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1.54%,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22%, 1.4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탈리아 총선 출구조사 결과의 불확실성 여파로 초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장 초반 민주당의 상하원 승리가 예상된다는 현지 출구조사 결과에 일제히 1%에서 2%대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구조사 결과에서 예상과 달리 상원에서 자유국민당이 앞설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수는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0.31% 상승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41%, 1.45%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출구조사 결과대로 재정개혁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데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반 정당 구성이 불발될 경우 유럽 전체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재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개혁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상원에서는 자유국민당이 민주당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속속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에 반대하는 오성운동이 제3당으로 부상하는 등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예상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 발동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국 주지사 협의회들과 회동을 갖고 시퀘스터가 다음 달 1일 발동될 경우 모든 주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의회에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 연방정부가 각 주에 지원하는 국방비, 교육비, 공공보건 등의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각 주 의회 대표들에게 시퀘스터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택용품 소매업체인 로우스의 지난 회계연도 4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호조를 보이며 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로우스의 4분기 순이익은 2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순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5% 줄어든 11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시장 전망치인 108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올 회계연도 연간 순이익을 주당 2달러 5센트로 전망했는데 이는 평균 주당 2달러 9센트인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유럽연합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도했던 독일이 내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세수를 제외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내년 1월 도입 계획을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독일 재정부의 마르틴 코트하우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도입하려던 금융거래세 관련 세수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내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가능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충분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투신권의 매물에 결국 2010선을 하회하며 마감됐는데요. 엔화 약세로 자동차주의 낙폭이 컸고 거래대금도 줄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장 막판 힘을 주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2009포인트, 코스닥은 527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는 반등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이탈리아 총선에서 긴축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패배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장 초반의 상승폭은 줄이면서 마감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몇 면을 따져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따라잡기 코너인데요.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이탈리아 총선 불안감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해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전강 후약으로 급락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784까지 216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3,116까지 45, S&P 500이 1,487까지 27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에 3대 지수 모두 시초가를 고점으로 오전장 하락 전환한 후 장막판 이탈리아 정전 불안으로 급락하였습니다. 유럽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약세가 지속되다 장막판 급락에 당일 저가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이상 급락하고 시카고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30% 가까이 폭등하기도 하였습니다. 별다른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재료에 따라 시장이 출렁거렸고 금융, IT 등 주도주 중심으로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 격파가 상하 양원을 모두 확보했을 것이라던 출구조사와 달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당개혁 중도 우파가 우세를 보이면서 정전 불안으로 유럽 채무 위기가 재부각될 우려가 높아졌고 피케스트 발동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주지사들을 만나 힘을 모아달라고 협력을 당부했지만 이해가 28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3월 1일부터 미국 재정 지출에서 850억 달러가 자동 삭감되는데 그렇다는 협상 진전이 없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일본 관련 업종을 비롯해 16개 업종만 상승하고 금융, 반도체, IT, 비철금속, 철강 등 126개 업종이 하락해 업종 하락률 90%로 하락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3종목, 나스닥 100 종목 중 8개, S&P 500 종목 중 15개 종목만이 상승해 종목 하락률이 90%를 넘어 상승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대 서점업체인 반스앤노블이 전자책 사업 부문과 서점 부문을 분사할 수 있다고 발표해 11% 이상 급등하고 슈설 게임 업체 진가가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소식에 1% 넘게 상승한 것을 비롯 맥도날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스테이플즈, 월마트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터필러, 알코아, JP모간, 이베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US 스틸 등이 급락하며 하락을 주도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시장 투자 전략은 불확실성 증가로 당분간 쉬어가는 장세가 전망됩니다. 당분간 이 현금 비중을 확대한 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와 미국의 시케스트 발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불확실성 증가로 당분간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시면서 이탈리아 총선 결과 그리고 시퀘스트 협상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 마감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이틀 연속 전강 후약이 전개되며 주간 시장 대비해서 0.9포인트 하락한 266.45에 마감하였습니다. 고점 268.35, 저점 266.40으로 1.9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량은 25,963계약으로 하루 만에 재차 급증하였습니다. 유럽 증시의 급등으로 시초가 상승 출발하여 268포인트 전후에서 박스권이 지속되었으나 자정 이후 미국 증시의 약세가 지속되자 낙폭을 확대하여 당일 저가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모처럼 거량이 급증하고 변동성도 활발한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개인이 374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314계약, 기관이 43계약 매도하며 4일 연속 개인은 매수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충돌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개인은 매수를 지속하였고 외국인은 매도를 지속하여 장막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매도를 유지하며 관망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하락으로 콜이 10에서 30% 하락하고 풋은 10에서 15% 상승하였습니다. 장 초반 급등하던 콜 옵션이 급락하고 장 초반 20% 가까이 급락했던 풋 옵션이 15% 가까이 폭등하면서 모처럼 야간 옵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살아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옵션 시장의 전반과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내려 마감됐었는데요.
네, 저녁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상승 출발하였으나 프로그램 매도 물량 출회로 시초가를 고점으로 정강 후약이 전개되며 하락하였습니다. 엔화가 또다시 달러당 94엔을 돌파하자 환율 관련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 조정을 주도하였고 외국인들은 콜 풋옵션 양매도를 지속하며 변동성 축소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돌파 이후 2020가 203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변개 매물의 출회로 저항선 돌파에 실패하고 있어 당분간 국내 증시는 종합지수 1990에서 203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물은 종목별 매수를 지속하되 선물옵션은 당분간 박스권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박스권 매매와 옵션 양매도를 중심으로 변동성 매도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종합지수 1990에서 2020포인트 선물지수 264에서 278 사이의 박스권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장 초반 하락 시 선물 265포인트 초반에서 매수하고 반등 시에는 선물지수 267.5에서 268 전후에 매도하는 박스권 전략입니다. 단 예상과 다를 경우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 시 손절매하고 어떤 경우에도 손절매 원칙은 절대 준수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5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2020 선물지수 268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시선은 선물지수 265,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68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4에서 상한선 270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금일 옵션 매매 전략은 스트레들 매도 또는 콜 매도 또는 풋 매수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풋 매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풋 매수는 지수가 하락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때 유리하고 콜 매도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축소할 경우 유리하며 스프레드 매도는 콜과 풋옵션 등가격 양매도로 행사가격 265에 콜 옵션과 풋옵션을 양매도하는 전략으로 지수가 박스권 행보할 경우 유리하며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미가격 매수에 풋 등가격 매도로 지수가 하락하며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 유리하며 크리스마스 트리 풋 매수는 풋 내가격 매수에 풋 등가격 매도 그리고 풋 외가격 매도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옵션 매도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됐었죠. 중국의 2월 HSBC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지난 1월에는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었는데 이번 2월에는 예상치를 밑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어제 상하이 지수가 그나마 상승세를 좀 유지했지만 4개월 내 수치로서는 다소 현재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2월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것은 이제 예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월 1일 확정치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52.2 정도였는데요. 수치로는 50.4로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확장 기준 50은 상회를 했지만 4개월 내의 수치로서는 가장 낮은 국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월 수치죠. 1월 수치보다도 1.9포인트가 현재 하락한 수치입니다. 다소 경기의 활력이 둔화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세부 지수에서 수출 주문 지수가 49.8로 경기 확장 기준 50을 미달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수출은 현재 21개월째 그 증가 국면을 가져가고 있지만 유로존과 미 지역의 수요 확장이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다음 달 5일 양회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다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내용도 현재 좀 들여다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제조업 지수의 예상치 하회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후일까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50을 넘어가고 있지만 4개월 내에 나온 수치 중에서는 가장 현재 낮은 수치라는 점을 꼽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흐름이 나타난 것이 어제 상하이 지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부 지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출 주문 지수와 생산 지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 주문 지수는 49.8로 경기 확장 기준 50을 밑돌았고요. 생산 지수는 2월달 수치가 50.9로 기록을 해서 1월 53.1 대비해서는 2.2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의 내용을 건강도를 측정하는 원자재 재고 지수도 48.0으로 기록이 돼서 1월 50.7포인트 대비해서도 2.7포인트가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1월의 수치보다는 세부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약화 국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장지웨이는 춘절의 효과가 일부 있지만 부진이 다소 좀 지나친 감이 있다. 경기가 다소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4분기 반등 추세보다는 1분기 때 경기의 확장 국면이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현재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중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제조업 지표의 부진이 중국 증시에 미치게 될 영향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흡수를 다 한 것에서 보면 큰 네거티브 이펙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근 그 연말과 연초 상하이 지수의 상승의 동인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기대감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였죠.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인민은행이 춘절 이후에 풀린 유동성을 좀 환수했는데 이 환수 금액이 다소 현재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9,100억 위안을 그 유동성을 환수를 했는데요. RP를 발행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현재 녹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9,100억 위안은 우리나라 한화로 환산하면 163조 8천억 정도를 흡수한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 1년 새의 유동성 흡수 금액으로서는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는 새 지도부가 통화 확장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민은행의 추후 통화 정책에 관심이 많이 모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월 5일 양회가 열리게 됩니다. 전인대와 정협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강력한 부양 기조가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가 4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구로다 하루이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일 날 예. 이 인사를 한번 다뤄드린 적이 네. 있었죠. 저희가 이제 비중 있게 다뤄드렸습니다. 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말씀을 드렸고, 차기 BOJ 총재로서도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대로 내정이 됐습니다. 어제 아베 총리가 야당에게 이 내정 사실을 알리면서 중의원과 참여원에서 동의안의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는데요. 역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아베 총리가 속전속결로 BOJ 총재를 인선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출국에 앞서서도 BOJ 차기 총재에 대해서 엔저 주대에 국제적인 인맥이 출중한 두터운 인사를 중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혀서 일찌감치 내정이 점쳐졌습니다. 그렇지만 무토 도시로 후보와 이와타 가즈미사 후보가 앞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BOJ 총재로 낙점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일본 내에서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부총재 2명은 이와타 기쿠오와 나카소 히로시가 지명이 됐는데요. 부총재 2명인 이와타 기쿠오 그 BOJ 부총재는 가쿠슈인 대학 현재 교수로 지명이 돼 있고, 나가소 히로시 일본은행 국제담당 이사로 봉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로다 하루이코 BOJ 은행 총재 내정자가 향후 이제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요? 네. 이분이 이제 재무성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협조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늘 이제 도마 위에 올랐던 부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정부의 의중을 가장 잘 읽고 있는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기본적인 통화정책 철학은 공격적인 완화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7년 재무성에 근무를 했고요. 97년부터 2003년 앵고의 매도 개입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앵고 파이터의 대표적 인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찌감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힌 부분이 있고요. 재무성에 근무할 당시에도 일본은행의 소극적인 금융정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내렸던 그런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5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 ADB 총재로 재임하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국제금융시장과 인맥에 이 밖의 후보보다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점, 이런 점이 내정의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내정에 대해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는 어떻게 되는지, 부결 가능성은 없는지, 이 점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BOJ 총재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그 통과가 돼야 이제 내정이 통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자민당 아베 총리의 의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로다 하루이코 그 BOJ 차기 내정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야당인 다함께당은 기존의 거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자민당은 다함께당이 BOJ 총재로 추천한 이와타 기쿠오 교수를 부총재로 현재 내정을 하고 협조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이 구로다 하루이코 ADB 총재에 대한 비판적인 의사를 다소 좀 유연하게 가져갈 뜻을 밝히고 있어서 예상대로라면 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야당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내로 BOJ 총재가 내정이 일단락되고 4월부터 새로운 BOJ 총재가 그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오늘 엔달러 환율은 이탈리아 총선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내정되면서 다소 강세 기조로 가져갔지만, 이탈리아 총선의 움직임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그 엔저의 그
흐름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투신권 매물에 밀리면서 2010선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됐는데요. 앞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일본 BOJ 총재 내정과 관련해서 엔저로 결국 자동차주의 낙폭도 컸다고 해요. 자세한 전일장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장 사실 최근에 그 코스피 흐름을 보면 네. 2000선이 넘어서 예. 이제 투신권의 매도가 좀 거세지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는데 어제도 역시 이제 투신권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이 돼서 2009포인트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펀드 환매 물량 이런 물량들이 이제 출회가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결국에는 외국인이 좀 더 이런 물량들을 완벽하게 받아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투신권을 필두로 한 기간 매도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도 역시 이와 같은 물량들로 인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저, 급락, 이런 분위기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94달러까지,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자동차주, 아무래도 우려감들이 표명이 됐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자동차주에 대한 약세, 사실 최근에, 급락과 급등,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 자체는 당위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어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소폭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527.27에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코스피 흐름보다 코스닥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소폭 최근에 급등 여파에 따른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였다.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박근혜 출범에 관련된 정책 수혜주 그런 관련주들을 찾기 위한 옥석 가리기 작업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정책들이 IT, ICT 분야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얼마나 강력하게 이제 푸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는 충분히 실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어제는 상당히 빠르게 박근혜 정책 수혜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특징주로 꽂자면 그 인터플렉스가 상당히 8%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급등을 보여줬는데 일단 인터플렉스 하면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애플향 부품주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제 이제 뉴스에 나온 부분은 인터플렉스가 이제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갤럭시 노트 8인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터플렉스가 FPCB를 납품을 하면서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인터플렉스가 애플 부품주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을 하는 그런 위상들을 시장에서 좀 반영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 테크인도 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올해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이 돌면서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 테크인 다른 어제 코스피 전체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2000선을 전후해서 기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반면, 코스닥은 소폭 어제 하락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이 조금 더 양호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전망과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장 사실 뭐 전일 그 뉴욕장이 너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우리 장도 뭐 하락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일단 미국의 하락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2000포인트도 충분히 깨질 수 있는 지수대까지 와 있고요. 2000포인트 깨진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에 양봉을 내면서 어느 정도 20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2000포인트를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강세 마인드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뭐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시작이 됐던 한 198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충분히 염두를 해두시고 오늘장 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WC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IT 부품주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에도 이미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MWC 관련해서 일단 최근에는 삼성전자 부품주들이 상당히 빠르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전자라든지, 그리고, 중국 기업들, 화웨이라든지 GT, 이런 관련 기업들에 납품하는 회사들, 부품주들이, 반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MWC를 통해서도, 신제품을 노출하는 그런 MWC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부품주들, MC넥스라든지 GT에 납품하는 회사죠. 그런 회사라든지 LG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 종목별로 찾을 필요가 있다. 중국 기업은 또 특히나 유엉컴텍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납품하는 스마트폰 업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종목 찾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2000선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투신권을 필두로 한 펀드 물량의 환매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아무래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오늘장 대응 전략으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수급적으로 양호하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 찝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일정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SFA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OLED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홀대를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LG나 삼성이나 어떤 규모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규모가 시장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AM OLED라든지 O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홀대받고 주가에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 IT 부품주들이 빠르게 상승을 할 때 전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일단 올해 LG 디스플레이가 7천억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7천억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증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아마
조만간 그 발표 계획들을 공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SAF에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올해 그런 규모, 대기업들의 투자 규모에 따라서 2013년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빠르게 수급들이 개선이 되면서 매수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 58,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단 목표가 전 고점 부근 주봉으로 보시면 한 7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6만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술적 차트 모양이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목표가 한 7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손절가는 일단 21선을 깨는 약간 하단 정도 부근 그 정도 부근에서 한 52,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6일) 화요일 이슈앤 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25일 제18대 정부가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7만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키워드를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으로 꼽고 새로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깎아주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술합니다. 새 정부는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과세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후 오는 8월 단행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일반 국민과 사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등록 대부업체, 사채업자, 개인 간 거래 등 사금융 시장과 관련한 주요 이용 현황과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더 하락하면서 상품 교역 조건이 2년 연속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지난해 87.0으로 전년 대비 2.4% 떨어졌습니다. 순상품 교역 지수 조건 지수는 지난 2010년 100에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 이슈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일 제18대 정부가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7만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낼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 국민은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입니다. 특히 그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라는 취임사에서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아젠다로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꼽고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도택 대통령이 이번 취임사에서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정책 방향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요? 지난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개 국정 운영 과제에는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는데요. 박 대통령이 직접 경제 민주화를 언급함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 거래 근절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면서 불공정해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복지를 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문화 융성과 일자리 창조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세금 제도에 매스를 댄다고 합니다. 현재 부자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는 기존 방식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정부가 부자일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소득 공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술합니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개혁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조세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런 방안 등을 검토, 오늘 8월 단행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에 담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 감면제도가 소득공제 중심이어서 고소득자에 유리하고 저소득자에겐 혜택이 크지 않은 이른바 역진성의 문제를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므로 상대적으로 역진성이 덜합니다. 이와 함께 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가 수혜 대상인데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대신 소득세법상 다자녀 추가 공제의 경우 혜택 범위가 축소되거나 장려제로 통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지하경제 양성화인데요. 그만큼 3금융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금융감독당국이 5년 만에 4금융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금융감독당국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4금융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금융감독원이 4금융시장 조사에 나서기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융감독은 올해 상반기 안에 일반 국민과 4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등록 대부업체, 사채업자, 개인 간 거래 등 4금융 시장과 관련한 주요 이용 현황과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금융은 2008년 조사가 최근 자료일 만큼 신뢰성 정보와 체계적인 자료 수집 경로가 없는데요. 이에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4금융의 시장 규모와 이용자 수, 평균 이자율 등 시장 현황은 물론 4금융 이용 계기와 상환 의지, 상환 능력 등 이용자의 특성까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전화 전문과 1대1 면접 등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 금감원 조사 당시엔 4금융 시장 규모는 16조 5천억 원, 이용자 수는 189만 명, 평균 이자율은 연 72%, 연체율 비율은 26.4%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은 바로 수출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에서 제값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이러한 우리나라 상품 교역 조건이 2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들어볼게요.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상품 교역 조건이 2년째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및 2013년 1월 무역 지수 및 교육 조건에 따르면 순상품 교육 조건 지수는 지난해 87.0으로 전년 대비 2.4% 떨어졌습니다. 순상품 교육 조건 지수는 지난 2010년 100에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순상품 교육 지수란 한 단위 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수출 단가 지수를 수입 단가 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했지만 올해부터 수출 물가 지수를 수입 물가 지수로 나눈 뒤 100을 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순상품 교육 지수가 100에 못 미치면 수입품에 비해 수출품이 상대적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일정도 전해주시죠. 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정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또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도 열리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통계도 발표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